30년 공무원 퇴직금 2억 원. 3개월 만에 날린 진짜 이유. 충격적인 시작. 저는 오늘 죽고 싶습니다. 62세 박철수 씨가 저에게 처음 건넨 말입니다. 30년간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며 모은 퇴직금 2억 원을 단 3개월 만에 모두 잃어버린 후 하신 말씀이었죠. 안녕하세요. 노후금 빚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그것도 도박이나 사기가 아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공무원이면 안전하잖아.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든든하고 2억이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대한 모든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는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투자나 투기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런 그가 어떻게 2억 원을 3개월 만에 모두 잃게 되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죠. 과연 박철수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 설계가 얼마나 위험한 구멍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안전한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현실이나 걱정거리를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요. 영상 시작 전 100% 공짜인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철수 씨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씨의 배경. 박철수 씨는 1962년생으로 24세인 1986년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무원은 정말 인기 없는 직업이었어요. 월급도 적고 사회적 인식도 별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안정을 원했습니다. 평생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을 책임지고 싶었어요. 박철수 씨는 30년간 단 한 번의 징계나 결근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했습니다.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야근도 자주 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통했죠. 1990년에 결혼해서 두 자녀를 둔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큰아들은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박철수 씨의 기대에 부응해 훌륭하게 자랐죠.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니까 월급이 꾸준히 나왔어요. 적금도 꼬박꼬박 넣고 아내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었고요. 박철수 씨 부부는 서울 근교 안양 30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전세로 시작해서 10년 후에 대출을 받아 매매로 전환했죠. 25년간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나갔습니다. 2016년에 드디어 집 대출을 다 갚았어요. 그때 정말 기뻤죠. 이제 노후 준비만 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2016년 54세에 주택 대출을 완전히 상환한 박철수 씨는 본격적인 노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적금에 넣기 시작했죠. 6년간 200만 원씩 넣으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 모였어요. 여기에 퇴직금 2억 원을 합치면 3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그리고 노후의 진짜 위험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평온했던 퇴직 초기 2022년 3월, 박철수 씨는 정년 퇴직을 맞았습니다. 퇴직하는 날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았거든요. 동료들이 준비해준 퇴직식에서 꽃다발을 받으며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직금 2억 원을 받은 박철수 씨는 즉시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당시 금리가 연 3%였기 때문에 1년에 6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생겼죠. 공무원 연금도 월 180만 원씩 나오고 아내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이 있었어요. 여기에 예금 이자까지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겠더라고요.
박철수 씨 부부는 퇴직 후 첫 3개월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만끽했죠.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미뤄뒀던 국내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 부산, 경주, 젊었을 때 아이들과 함께 가려고 했던 곳들을 아내와 둘이서 천천히 돌아봤어요. 30년간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시간들을 되찾는 기분이었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바둑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이웃들과 어울리며 취미 생활을 즐겼죠. 아내는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바둑 두고, 이런 게 진짜 노후구나 싶었죠. 박철수 씨는 가끔 용돈벌이 차원에서 시간제 일자리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크게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일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살면서 가끔 아이들 용돈이나 주고 손주들 선물 사주면 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4개월째 되던 2022년 7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박철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죠. 여보,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위기의 시작. 아내 김순희 씨 60세는 며칠 전부터 복부에 묵직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죠. 파스도 붙여보고 소화제도 먹여봤는데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부부는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권했죠. 검사비가 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초음파에서 복부에 큰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대학병원 예약을 잡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박철수 씨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매일 밤 아내가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며 설마 큰 병은 아니겠지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인터넷으로 증상을 찾아보니까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드디어 대학병원에서 CT와 MRI 촬영을 했습니다. 정밀검사비만 200만 원이 나왔죠.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내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내야죠. 그때만 해도 검사비 정도야 하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부에 15cm 크기의 종양이 있습니다. 악성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악성 종양, 즉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조직 검사를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입원비와 검사비를 포함해 5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죠. 이때부터 돈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내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돈을 아낄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수술. 조직 검사 결과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성 종양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었죠. 크기가 너무 커서 주변 장기를 압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수술로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후였죠. 그 사이에 각종 사전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했습니다. 마취전 검사, 심장 검사, 폐기능 검사, 검사만 10여 가지를 받았어요. 검사비만 300만 원이 더 나갔죠. 박철수 씨는 처음으로 퇴직금 통장에 손을 댔습니다. 1,000만 원을 찾았죠. 2억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야. 아직 1억 9천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웠죠. 평생 그렇게 긴 밤은 처음이었어요. 30년 결혼 생활 중에 아내와 가장 긴 시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른 장기에는 전이 되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회복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일반 병실에서 3주를 더 입원해야 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다니며 간병했어요. 간병인을 쓰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하루에 15만 원이라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직접 했죠. 집에서 죽을 끓여 보온통에 담아 가져가고 밤에는 침대 옆 의자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한 달간의 입원 기간 동안 박철수 씨는 제대로 집에서 잔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아내가 아프니까 제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병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의자에서 잠을 자니까 퇴원할 때까지 총 병원비는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1,0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더 들었죠. 중환자실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하루에 200만 원씩 일주일이면 1,400만 원인데 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재활과 추가 비용, 퇴원 후에도 김순희 씨는 집중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수술 부위 회복을 위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 3회씩 6개월간 받으라고 했어요. 물리치료비는 한 달에 12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720만 원이죠. 처음에는 재활치료 정도야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김순희 씨가 수술 후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술 스트레스와 약물 부작용으로 생긴 2차 질환이었죠. 갑자기 혈당이 300을 넘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급하게 내분비 내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했어요. 당뇨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인슐린 주사, 혈당 측정기, 각종 당뇨 약물 비용이 한 달에 80만 원씩 들었죠. 물리치료비 120만 원에 당뇨 치료비 80만 원. 매월 2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 18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까 매월 20만 원씩 적자가 나더라고요. 박철수 씨는 퇴직금 통장에서 매월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월만 버티면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3개월째 되던 11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순희 씨가 물리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쓰러지더라고요. 응급실로 실려간 김순희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죠.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응급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뇌수술이었죠. 수술비만 1,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내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박철수 씨는 퇴직금 통장에서 1,500만 원을 더 찾았습니다. 2억 원 중에서 벌써 4천만 원을 쓴 셈이었죠. 연쇄적인 의료비 지출, 뇌수술 후 김순희 씨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하루에 200만 원씩, 한 달이면 6천만 원이에요. 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만 2천만 원이었어요. 박철수 씨는 매일 중환자실 면회를 갔습니다. 하루 30분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시간을 위해 하루 종일 병원에서 기다렸죠. 의식이 없는 아내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순이야, 빨리 일어나. 우리 아직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잖아. 하면서요. 2주 후 다행히 김순희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후유증으로 언어장애와 우측마비가 왔죠.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오른쪽 팔다리도 마비가 와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재활 치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언어 치료, 물리 치료, 작업 치료를 모두 받아야 했죠. 언어 치료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매일 3명의 치료사와 함께 재활 훈련을 했어요. 한 달에 재활 치료비만 4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기존 당뇨 치료비와 각종 약물 비용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씩 지출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 1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매월 320만 원씩 적자가 나니까 퇴직금에서 계속 돈을 찾아야 했죠. 12월 한 달 동안만 800만 원을 더 찾았습니다. 2억 원 중에서 벌써 1억 2천만 원을 쓴 셈이었죠. 이때부터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속도로 나간다면 1년도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연말 정산을 해보니 7개월 동안 병원비로만 1억 2천만 원을 썼습니다. 퇴직 당시 3억 4천만 원 퇴직금 2억 적금 1억 4천만 원이었던 자산이 2억 2천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죠. 1년도 안 되어서 1억 2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절망적인 현실 인식.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박철수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새해 첫날에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절망적이더라고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3억이 넘었는데 이제 2억 조금 남았으니까. 김순희 씨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집중적인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1년은 더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죠. 1년 더 치료받으면 또 5천만 원은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남은 돈으로는 1년 반 정도밖에 못 버티는 거죠. 박철수 씨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큰아들과 딸에게 얘기해 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 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집 마련하느라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자녀들은 아직 박철수 씨 부부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진 줄 몰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어요. 아빠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요. 1월에도 재활치료비로 450만 원이 나갔습니다. 2월에도 400만 원, 3월에도 420만 원. 매월 400만 원씩 나가니까 2개월이면 800만 원, 3개월이면 1200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3월 말 박철수 씨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퇴직금 통장 잔고가 5천만 원을 밑돈 것입니다. 1년 전만 해도 2억 원이었던 퇴직금이 이제 5천만 원도 안 남았어요. 매일 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날 밤 박철수 씨는 김순희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 거의 다 떨어져 간다. 김순희 씨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5천만 원 정도. 그 순간 김순희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나간다면 3개월 후에는 정말 돈이 바닥날 상황이었죠. 마지막 선택. 4월에 들어서 박철수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3개월 후에는 정말 돈이 바닥나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사와 상담한 결과 재활치료 강도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보니 재활치료를 주 5일에서 주 3일로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병행하시면요. 치료비가 월 4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무원 연금 180만 원보다 70만 원이 많았죠. 매월 70만 원씩 적자가 나니까 남은 5천만 원으로는 6년 정도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5월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김순희 씨가 재활 운동 중에 넘어져서 갈비뼈에 금이 간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어요. 갈비뼈 세 번째가 부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응급실 비용과 갈비뼈 치료비로 30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정말 설상가상이었어요. 치료비를 줄이려고 집에서 운동하게 했는데 오히려 다쳐서 돈이 더 들어간 거죠. 이때 박철수 씨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절약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이때부터 정말 마지막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6월 어느 날 박철수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활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경제적으로 더 이상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사는 안타까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질 텐데 아쉽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6월부터 김순희 씨는 집에서 혼자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는 월 30만 원 당뇨 약값과 정기 진료비로 줄었죠. 드디어 적자를 면했어요. 연금 180만 원에서 생활비 120만 원, 병원비 30만 원을 빼니까 30만 원이 남더라고요. 마지막 3개월의 악몽. 하지만 박철수 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 어느 날 아침, 김순희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하더니 그대로 쓰러지더라고요.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또 다시 뇌출혈이었죠.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요. 뇌압이 너무 높아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세 번째 응급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뇌압을 낮추는 수술이었죠. 의사가 수술비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수술부터 하자고 하더라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술비만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남은 돈 5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또 써야 했죠. 이제 정말 3,5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3억이 넘었는데 수술 후 김순희 씨는 또다시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3주간 중환자실에 있어야 했죠. 중환자실 비용만 1,000만 원이 더 나갔어요. 이제 통장에 2,5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8월에 김순희 씨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번에는 정말 간병인을 써야 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졌거든요. 간병인비가 하루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었습니다. 450만 원. 공무원 연금의 2.5배가 간병인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박철수 씨는 매일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2,500만 원도 6개월을 못 버틸 것 같았거든요. 9월에 김순희 씨가 퇴원했지만 집에서도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재활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활도 혼자서는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재택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 원씩 들었습니다. 여기에 각종 의료용품과 약값까지 합치면 450만 원이었죠. 9월 한 달에 450만 원, 10월에 450만 원. 2달 만에 900만 원이 사라졌어요. 10월 말 박철수 씨의 통장 잔고는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3개월 후면 정말 돈이 바닥날 상황이었거든요. 완전한 파산. 11월에 들어서 박철수 씨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적금 통장에 남아있던 돈까지 모두 찾았어요. 1,0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한 달 반이면 바닥날 돈이었습니다. 11월 말 김순희 씨가 또다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번에는 폐렴이었죠. 면역력이 약해져서 폐렴에 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입원비와 치료비로
5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1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12월 15일, 박철수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을 맞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카드가 거절당한 것이죠. 고작 8만 원어치 장을 보는데 카드가 안 되더라고요. 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순간 박철수 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8만 원어치 장보기도 힘든 신세가 되다니.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 통장 잔고가 23만 원이었습니다. 3억 4천만 원이 23만 원이 되었어요. 정확히 1년 9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박철수 씨는 김순희 씨와 함께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글쎄, 일단 연금으로 최대한 절약해서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무원 연금 180만 원으로는 간병비는 고사하고 기본 생활비도 부족했거든요. 집세 8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병원비 50만 원, 최소한 230만 원은 있어야 하는데 180만 원밖에 없었어요. 박철수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만 아픈 아내를 보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책임져야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절박한 선택. 12월 말, 박철수 씨는 생존을 위한 극단적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먼저 집부터 정리하기로 했어요. 30평 아파트를 팔고 15평 전세로 이사하기로 했죠. 30평 아파트 매매가가 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15평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빼면 1억 5천만 원이 남는 계산이었죠. 적어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집을 파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팔려다 보니 2억 8천만 원에 팔 수밖에 없었죠. 2천만 원을 손해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돈이 필요했거든요. 15평 전세집으로 이사한 후 남은 돈이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더 큰 문제는 김순희 씨의 간병이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24시간 간병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죠. 15평 집에서 간병인과 함께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간병인을 그만두고 제가 직접 간병하기로 했죠. 박철수 씨는 24시간 김순희 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밤에도 2시간마다 깨서 체위 변경을 해줘야 했어요.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계속 움직여줘야 하거든요. 1월부터 간병비는 없어졌지만 박철수 씨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으니까. 2월 어느 날 박철수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겠어요? 박철수 씨는 다시 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62세의 나이에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경비원, 청소원, 택배 분류, 이런 일들 뿐이었어요.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정말 일자리가 없어요. 설령 있어도 임금이 너무 적거나 근무 조건이 너무 힘들거나. 마지막 희망과 현재 상황. 3월에 마침내 박철수 씨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관리원이었죠.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에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처음 일하는 날 박철수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주차장에서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을 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죠. 아내를 위해서라도.
주차장 관리원 월급 100만 원과 공무원 연금 180만 원을 합치면 280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간병비는 제가 직접 하니까 들지 않고 병원비도 최소한으로 줄였거든요. 김순희 씨의 상태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졌죠. 말도 처음보다 많이 또렷해졌어요. 혼자서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박철수 씨는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한 지 8개월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오후 12시에 퇴근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이라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집에만 있을 때보다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운동도 되고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집을 팔고 남은 돈 1억 3천만 원은 여전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월 큰 지출은 없지만 가끔 안에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으면 찾아야 하거든요. 현재 남은 돈은 1억 원 정도입니다. 1년 전에 비하면 많이 안정되었어요. 적어도 당장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하지만 박철수 씨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 또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갈지, 제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살아있고 제가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요점 정리 및 마무리. 박철수 씨가 3개월 만에 2억 원을 잃은 진짜 이유. 1. 예상치 못한 중대질병 발생. 부인의 복부 종양 뇌출혈 재발성, 뇌출혈. 연쇄적인 응급수술과 중환자실 치료. 장기간 재활치료의 필요성. 2. 의료보험의 한계.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고액치료비, 중환자실, 특수약물, 장기 재활치료의 높은 본인부담금, 간병비, 의료용품비 등 부대비용. 3. 수입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 공무원 연금 180만 원 vs 월 치료비 40만 500만 원.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적자 발생. 퇴직금에만 의존한 노후 설계의 한계. 4. 부족했던 사전 준비. 실손보험, 중대질병보험 미가입, 의료비 비상자금 별도 준비 부족, 노후 수입원 다양화 부족. 박철수 씨가 전하는 노후 준비 교훈. 퇴직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1. 의료보험 반드시 준비하세요. 실손보험, 중대질병보험은 필수.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야 함.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 2. 비상자금 따로 준비하세요. 의료비 전용 비상자금 1억 원 이상. 퇴직금과 분리해서 관리. 절대 건드리지 않는 마지막 보루. 3. 다양한 수입원 확보하세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건강할 때 제2의 일자리 준비. 부동산, 적금 등 수입원 다양화. 4. 정기 건강검진 필수입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비, 절약의 핵심. 예방이 최고의 노후 준비. 부부 모두 매년 종합검진. 5. 가족과 솔직한 소통하세요. 노후 계획 투명하게 공유. 위기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관계 구축.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 것. 현재 박철수 씨의 메시지. 1억 9천만 원은 잃었지만 소중한 아내는 지켰습니다. 그리고 62세에도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 감사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충분하신가요? 박철수 씨처럼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노후 준비 현실이나 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더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00% 공짜인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료비 절약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